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7월 21일 목요일 방송 약 3분 늦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지각 이런 게 아니고요. 잠깐 시스템상에 살짝 딜레이가 있어서 여러분과 아쉽게도 3분 정도 좀 늦게 찾아뵈었고요.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 마감했던 뉴욕 시장 상황 그리고 테슬라의 실적 발표 내용 등등 빠르게 정리를 해보고 오늘 또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과 함께 심층 인터뷰 나눠볼 텐데 늘 목요일마다 다양한 숫자와 지표로 시장을 착착 정리해 주시는 분이니까요. 잠시 후에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도 역시나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비가 지금 좀 많이 내리고 있어요. 일부 지역은 더 많이 내리지만 여의도 서울은 살짝 소강 상태에 접어들긴 했지만 비가 내리기 때문에 빗길, 출근길 또 운전이나 걸음걸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은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초반에는 다우나 S&P 500이 약간 부침이 있기도 했지만 나스닥 시장이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3% 위에 등락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약세장 진입 이후 최고 마감이다라고 또 이 위원님께서 주제를 잡아주셨고요. 테슬라의 실적에 대해서는 선방을 하기는 했지만 시장의 좀 해석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주가의 움직임은 오늘 밤에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대 지수 마감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는 0.15% 다행히도 소폭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면서 31,874포인트 선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0.59% 상승하면서 이제 약 40포인트만 더 오르면 4,000선 보는 겁니다. 3,959포인트 선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11,857포인트 선 마감하면서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시장은 전체적으로 일단 기업들의 실적 발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했었던 넷플릭스의 주가의 움직임, 콘텐츠주들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았고요. 그리고 테슬라 실적 발표를 계속해서 용의주시하는 모습 가운데 주택 관련된 지표도 어제 대거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금융주 실적이 좋았고 기업의 뭔가 수익률이 둔화돼 그러한 우려 가운데 실적들이 전반적으로 선방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장 마감 후에 있었는데요. 올해 2분기 주당 순이익이 전망치 대비해서 25% 상회를 했습니다. 일단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2.27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전망치가 1.8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이를 20% 넘게 상회를 했고요. 아쉽지만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가 171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근데 169억 3천만 달러로 전망치를 좀 소폭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테슬라가 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전했는데요. 매장이나 서비스 센터보다는 충전소를 더 크게 확대했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2분기에 충전소가 3,970 한 곳을 새롭게 설치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충전소가 지금 34% 더 늘어났고 반면 매장과 서비스 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19% 정도 늘어난 수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주가가 장중에는 0.8% 올랐는데요. 일단 EPS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 상회를 하는 움직임 나타내면서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주가 1.32% 오른 752달러 기록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비트를 했는지 우리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 실적 내용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맵을 보면서 시장 분위기 좀 가늠해 보도록 하죠. 헬스케어 섹터 요런 부분들만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좀 초록불이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1% 넘게 올랐고요. 애플의 주가도 1% 넘게 오르면서 전일의 상승을 이어가는 분위기 153달러까지 주가가 올랐고요. 반도체 좋았습니다. 반도체 엔비디아의 주가가 무려 4% 넘게 오르면서 지금 180달러를 바짝
다가서고 있고요. 퀄컴의 주가도 2.94% 상승세 마감을 했고요. AMD도 4% 넘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어제 그 달러화, 강달러의 움직임 때문에 실적 좀 우려가 된다라고 유일하게 하락했었던 그 바로 밑에 있는 IBM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오늘장에서도 하락하면서 1%대 하락한 129달러 선에서 마감을 한 모습. 요건 조금 아쉽죠. 자, 이 가운데 구글의 주가도 소폭 올랐고요. 메타 계속해서 선방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박 팀장의 매수가를 뭐 시청자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180불 정도의 매수가인데 지금 183달러 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4% 넘게 올랐고요. 자, 이 가운데 어제 이제 실적 호실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예상치 대비해서 선방했었던 넷플릭스의 주가가 7% 넘는 상승, 이 가운데 디즈니도 함께 3% 넘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 요 바로 밑에 있는 통신주 버라이즌을 비롯한 이 종목들의 주가의 하락세는 좀 나타났고요. 아마존의 주가도 좋습니다. 122달러 선 3% 넘는 강세 보였고 테슬라의 주가도 파란불 켠 가운데 포드, GM 등의 주가도 1% 넘게 올랐습니다. 자, 이 가운데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을 비롯한 헬스케어 섹터가 딱 중앙에 빨간불을 켜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에너지 섹터도 좋았는데요.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100달러 초반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102달러 선 등락을 보이고 있고 엑소모빌의 주가가 1% 넘는 상승, 쉐브론도 1% 넘는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종목들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이제 주택지수 발표가 주택 관련된 지표가 주택시장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에서 발표한 6월의 기존주택 판매가 5%대 감소를 했고요. 지금 5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도 14.2% 감소를 했고 또 주택 관련해서는 신규 이제 주택 관련한 그 담보 대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어쨌든 시장 가운데서 우리가 좀 기다렸고 기대했던 테슬라의 실적이 생각보다는 일단 괜찮아서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좋고요. 뭐 통신주를 제외한 전체적인 종목들 상승 가운데 넷플릭스의 주가의 선방도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시장 분위기는 과연 나쁘지는 않은데 잠시 후에도 월가에서는 이를 어떻게 두고 평가를 할지 이항영 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심층 인터뷰는 잠시 후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저는 한 줄을 사더라도 제대로 삽니다. 저는 밥 한 끼를 먹더라도 제대로 먹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쌀 대한제일미를 먹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들이 즐겨 먹는 대한민국 제일의 쌀 대한제일미, 검색창에 대한제일미를 검색하세요. 밥맛이 좋아야 요리가 빛이 납니다. 기억에 남는 맛집이 되는 가장 쉬운 방법, 대한제일미. 새 인강, 새 학원, 새 문제집. 왜 성적은 새롭지 않지? 엄마 땐 없었잖아 설탭. 학원도 인강도 효과 없을 때 이젠 1:1 초밀착과외 설탭. 지금 설탭을 검색해보세요. 요즘 공부 모두 다 소비자 대상 1등과의 설탭. 네, 어떻게 뭐 박 팀장 얼굴과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 얼굴이 등장했었나요? 저는 사실 브리핑을 열심히 하느라 화면을 제대로 못 봤는데 여러분들의 그 디테일, 깨알 같은 디테일을 마련해 주신 우리 PD님이 다양하게 또 풍성하게 방송을 화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이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사실 얼굴이 보이는 건 뭐 출연자나 진행자지만 뒤에서 우리 또 제작진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제작진에 대한 칭찬, 응원에 한마디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심층 인터뷰 함께 나눠주실 분은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비 오는데 좀 오기 불편하셨죠? 아니요, 뭐 편하게 얼마 전에도 장마였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기 때문에요. 긍정적이시네요. 네. 저는 아침에 딱 나오자마자 또 비가 내리네. 밟지를 못하겠네. 그러면서 좀 천천히 평소에 좀 밟으시는 스타일이신가요? 네, 약간 이제 아침에 이제는 조금 빨리 와야 돼서 지금 멀잖아요. 아, 그러시군요. 네, 살짝 좀 밟습니다. 약간 성격 나오시는?
네, 좀 급한 성격에 예, 조금 밟습니다. 안전운전은 합니다만 예, 조금 밟네요. 시장이 조금 빨리 밟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뭐 네. 이번 주는 좋았어요. 나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네.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히 좀 안도감에 있는 랠리 좀 보이고 있는 그쵸. 것 같고요. 그 와중에서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역시 그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인 네. 것 같고요. 이제 결국에는 제가 뭐 여러 자료를 통해서도 뭐 보여드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달러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워낙 또 불안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킹 달러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오늘 꽤 중요한 이슈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오늘 예정되어 있는 게 이제 ECB 통화정책 회의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약달러를 이야기시키는. 네, 결과 그게 나올 수 상당히 있을까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달러 인덱스를 보실 때 네. 지난주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달러와 유로 달러 간의 움직임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그래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주요 통화 6개, 그러니까 그 중에 뭐 유로화, 파운드, 엔화 뭐 등등이 있긴 하지만 유로화의 비중이 가장 높죠. 56%나 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원래 그 이번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 예상은 이미 지난번에 그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한 25bp가 네. 기본적인 예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이번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 기자회견이 중요할 것 같다. 기자회견. 네,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라가르드 총재에게 코멘트가 있을 예정인데 네. 향후에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거잖아요. 앞으로도 네, 어떻게 할 앞으로에 건지.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남길 텐데 네. 그 코멘트의 강도가 꽤 중요할 것 같다. 그게 이제 달러화나 또는 유로화의 방향에 결정 지을 수 있는 어떤 이번만큼은 뭐 키 이벤트가 될 것 조금 같다라고 더, 봤어요. 조금 더 그럼 긴축 우리도 같이 하겠다. 네. 뭐 더 많이 금리 그렇죠. 인상하겠다. 네. 이러면은 이제 더 약달러.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 유로존 같은 경우가 네. 이게 지금 방향을 턴어라운드 하려고 하는 게 거의 11년 만이거든요. 한번 각국 간의 그 금리 차를 한번 보시면은 네. 이해가 되실 텐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그러니까 유로화와 달러 간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차이에서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펀더멘털은 일단 제외하고요. 네, 이 부분 좀 뒤에서 다시 한번 다른 요인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면 이게 주황색 라인이 미국이에요. 미국과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붙었어요. 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FOMC 회의가 있을 예정이잖아요. 여기서 75bp 인상이 일단 대세인 거예요. 네, 그 부분도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금리 역전은 자명한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도 뭐 일시적으로 금리가 역전된 현상들도 있었기도 했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유로존이죠. 유로존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 0.3% 정도 되거든요. 차트 아래에 네. 있네요. 이제 이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10년 만에 제로 금리에서 지금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다가 이걸 돌리려고 하는 움직임을 네.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조 하나만으로도 꽤 큰 영향이 있을 텐데, 일단은 이것보다는 워낙 뭐 지금 다들 이례적인 상황들이라고 하니 이것보다는 좀 더 명확한 메시지가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어제 뭐 유로존에서 EU에서 탈퇴하긴 했지만은 영국 같은 경우도 보면 어제 또 인플레가 더 높게 나온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유로존 내의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뭐 그저께 이미 6월 확정치가 뭐 8.6%로 나오긴 했지만 이게 좀 더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고 하면 유로존이 좀 더 다급해질 수도 있고 코멘트가 더 강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금 달러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리고 유로 달러 환율의 움직임도 보면 일단은 픽 투 픽이에요. 거의 뭐 정점과 정점 사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누그러지는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엊그제 나온 코멘트 중에 이번에 50bp 할 수도 있어. 원래는 25bp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달러가 갑작스럽게 또 약세로 전환이 되고 유로화가 강세로 가는 이런 모습이 전환이 되면서 그제밤에 시장의 움직임이 좋았다라는 걸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강달러가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이 향후 좀 우리가 기대한 만큼 나타나게 될지는 내일
내일이죠. 내일인가요? 저 오늘 이제 오늘 밤. 밤이면 확인이 되죠. 네. 오늘 밤에 ECB의 통화정책회의 결과 그리고 코멘트를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오셨는데 달러 외에는 뭘 볼까요? 일단은 유로존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유로존? 같습니다. 지금 유로존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네. 유로존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근데 이제 간밤에 추가된 게 이탈리아 쪽 정치적 불확실성이에요. 드라기 총재. 네, 지금 유로존이 발등에 불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말씀 좀 드리고 싶냐면 지금 보시면은 향후에 경기 12개월 내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 서베이를 해본 결과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에는 지금 독일을 넣어놓긴 했지만 지금 독일이 꽤 중요하죠. 유로존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또 하나 ECB 통화정책 회의 외에 한 가지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러시아에서 독일로 들어가는 러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노드스트림이 네. 지금 정기 보수 기간인데 오늘 끝날 예정이거든요. 예정상. 네. 네. 그런데 이게 시장에서는 이제 우려스러운 게 이거예요. 보수가 끝난 이후에 다시 정상적으로 넣어줄까? 근데 이미 뭐 제가 다른 자료를 통해서 하나 보여드리면 얘기는 했지만 그 규모를 확 줄인다고 네, 또 이미 지금 보면 안 가져왔네요. 네. 이미 보면 이 직전에 지금 한 원래 평상시 받던 공급량의 40% 네. 수준까지 줄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급 규모라든지 그리고 이게 얼마만큼의 기간을 가지고 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만약에 가장 지금 가져왔네요. 현재 시점에서 가장 베스트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은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40% 원래 평상시량의 40% 수준까지 떨어뜨려 놨고 지금 이제 제로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게 베스트한 거는 아니긴 하지만 보수가 끝난 이후에 직전 수준만큼 받은 만큼 다시 정상화되는 게 일단은 가장 베스트한 케이스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지금 뭐 40% 네. 이 정도 얘기하지 그래도 않나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어젯밤에 그 내용 나온 거 보면 푸틴 대통령이 지금 중동 가 있거든요. 이란에 가 있는데 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 추가라고 하는 게 그 40%에서 더 늘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한 20% 지금 제로 수준이니까 한 20% 정도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아니면 아예 아직 언제 정확하게 명확한 시기가 정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되면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난밤에도 보면 미국 내의 천연가스 가격이 거의 8% 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불과 지금 일주일 사이에 거의 20% 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계속 천연가스 쪽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타이트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달 들어서도 원래 그러니까 6월 달에 미국 내 천연가스가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이 보이긴 했지만 지금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유럽 내에서도 가격이 다시 한번 리바운드 나오는 모습들이 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니까 집행부들 또는 리더들이 그러니까 소비자들, 국민들한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절약하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공급을 더 늘릴 수도 없고 대체 공급선을 더 확보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까지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제가 앞에서 유로존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로존 내에서 독일의 경기 침체 확률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유로존 전체 지역보다 더 높아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에너지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불가능한 그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제조라든지 뭐 전방위적으로 강국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독일의 침체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 자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 방금 이제 이 이야기까지 들어오게 된 계기가 이제 이탈리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실제 이제 유럽 내에 보면 천연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가 있어요. 가장 많은 용량을 차지하는 데가 독일과 이탈리아거든요. 지금 채워져 있는 용량이 한 6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지금 올
겨울이 겨울이. 점차 오고 있으니 지금 너무 뜨겁지만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니 겨울이 오기 전 10월 또는 11월 정도까지 해서 대략 이 저장고를 80에서 90% 수준까지 채우자라고 하는 게 일단은 이후의 전체적인 목표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원활하게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거기에다가 보면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지금 총리가 마리오 드라기라고 해서 예전에 그 ECB 네. 총재했던 분이고 유럽 내에서 상당히 정치적 신뢰도라든지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연정이 깨지려고 하는 상태예요. 네. 네. 그리고 뭐 재신임 투표를 하긴 했는데 간밤에 하긴 했는데 뭐 일단은 주요 정당들이 재신임 투표에 거부하는 이런 사태.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리스크를 좀 키우고 있는 요인이지 않나. 그러면 결국엔 다시 이제 선거 모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뭐 관둔다고 했다가 뭐 다시 다시 하겠다라고 이제 했다가 대통령한테 사임을 했다가 대통령이 맡아달라 뭐 입안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 내부도 보면 뭐 내년 또 예산안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종식 선언을 한 게 아니잖아요. 다시 뭐 다시 또 어떻게 재확산세가 되고 있는데. 있기도 하고 그래서 유럽 내에 뭐 전염병과 관련 뭐 기금 마련이라든지 이런 등등 산적한 현안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 지금 이제 정치권 내에서는 또 서로 간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힘을 모아도 모자를 판에 그쵸. 또 한번 내부에서 서로 또 분란이 총질을 일어나고. 해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폴리티컬 리스크로 커지고 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나타나느냐? 신용으로 나타나요. 신용. 네. 그 저희가 이제 금리를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보면 이 지금 금리 수준이 요렇게 더 올라왔어요. 더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와 독일 그 국채 금리 차를 보면 최근에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채권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향후에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IMF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뭐 IMF라든지 주요 IB들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만약에 천연가스 공급이 제한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유로존 전체적으로는 한 2에서 3% 정도 GDP 역성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가장 심한 그러니까 취약한 부분이 동유럽 쪽이거든요. 네. 특히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7% 가까이 GDP가 깎일 수도 있다라는 이런 내용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안돌랠리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3분기나 4분기로 가는 시점, 그러니까 특히 4분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약간의 정치적 이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탈리아 내용도 그렇고요. 네.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미국도 11월 중간 선거가 또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네, 계속 이제 이런 경제 외적인 부분에서의 노이즈가 계속 좀 들려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은 뭐 당장은 우려할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그리고 잠재적인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체크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꼭 이렇게 어려울 때 힘을 모아야 할 때 보면은 이런 중요한 것들을 볼모로 해서 정치 그러니까요. 싸움을 해요. 뭐 나라 안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가요? 유로존 문제도 네. 지금 뭐 다 힘든데 유로존에서 이렇게 문제 생기는 게 최근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과거에 우리가 또 안 좋은 기억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부디 좀 편안하게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그 에너지 쥐고 있는 또 푸틴 네.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들지 뭔가 않나요? 힘만 있다면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볼까요? 또 소비자 신뢰 지수도 네, 가지고 그래서 오셨고. 이제 미국 쪽을 다시 한번 네. 봐야겠죠. 어찌됐건 오늘 22 통화정책에서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기조가 이제 확인이 될 거고 네. 그 기조의 확인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다음 주에 그 22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이 되어 네. 그 FOMC 회의가 그쵸. 예정이 되어 있죠. 28일. 그래서 그 지난주에 발표됐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워낙 또 높게 나오다 높아서. 보니까 갑자기 시장에서 야, 100bp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풀 퍼센트 올릴 또 수 있지 않을까? 줄어들었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게 가능성이 확 이제 높아졌다가 지금 이제 다시 좀 낮아지는. 네. 그래서 대세는 75bp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데가 CME 페드워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 전에 같은 경우도 보면은 거의 뭐 75bp가 상당히 좀 높은 모습을 보였다가 네, 뭐 일시적이긴 했었지만은 이제 CPI 지표 발표 이후에 100bp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기도 했었죠. 네. 하지만 지금은 대세가 좀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극히 좀 공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준 내 인사 중에 가장 매파적인 인사가 그 제임스 블러드라고 해서 네.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예요. 제가 여기 적어놨죠. 100bp나 75bp나 똑같아요. 그게 그거다. 똑같진 않은데 그게 도찐 개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앞에서 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연준이 가고자 하는 목표는 이미 정해놨거든요. 목표는 딱 정해놨어요. 뭐냐면 연말에 3.5% 타겟 레이트를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달리기 바빠요. 네, 달리기 바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뭐 75bp든 100bp든 어찌됐건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그 인상에 대한 파급 효과,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 또는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는 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100bp냐 75bp냐 그 수치가 일단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잘 워킹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준의 평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뭐 유로존 같은 경우도 보면 근데 방금 잠깐 지나갈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3.5% 타겟 레이트도 가장 먼저 주창한 사람이 제임스 블러드 총재거든요. 네. 근데 지난주에 이걸 약간 높였어요. 4%대까지. 4%까지. 네. 근데 뭐 그 정도 수준도 보면 일단은 어느 정도 억셉터블 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유로존 같은 경우도 보면 올 연말에 1%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오늘 회의의 이유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이 수준이 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대략 한 25에서 50bp 정도도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여러분께서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준금리 사실 뭐 그 제임스 블러드 연준 총재가 얼마 전에 나와서 75에 대한 발언을 했다라고 하자 또 시장에서는 100bp 안 한대, 75bp 한대 네. 이런 분위기였는데 네. 내막을 봤더니 100이나 75나 크게 다르지 맞아요. 않다라는 네. 그런 내용이었던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참 우리가 언론 보도나 이런 전해지는 내용을 단편적으로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 내막을 네.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우리 김석환 선임께서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소비는 어때요? 요새 뭐 주택 관련 지표도 그렇고 뭐 보면은 조금 안 좋은 분위기가 좀 주택 나오고 관련 있는데. 지표는 당연히 이제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고, 네.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표들이 특히 주택 관련 지표가 발표되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 약간 좀 더 후행하는 모습이 있어요. 네. 좀 더 후행하는 모습이 있고, 그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주택 지표들이 발표가 됐었거든요. 특히 뭐 월요일부터 보면은 그러니까 건설업자들의 주택 시장 심리 지수라든지 또는 그제 같은 경우에는 건축, 그러니까 약간의 주택 시장의 선행 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 착공이라든지 허가 건수 이런 것들도 발표가 됐었고, 또 하나 지난 밤에는 기존 주택 판매 이런 부분이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주택 가격 지수라든지 또는 신규 주택 판매와 관련한 이제 지표까지 하면은 이제 마무리가 될 건데,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주택 지표는 약간 후행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통의 다른 경제 지표들은 한 달 전 거, 그러니까 이번 달이 7월이면 6월 달 걸 발표하는데, 근데 주택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2달 전 거를 보통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럼 완전 과거네. 네, 물론 이제 오늘 기존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난달 걸 발표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업데이트가 빨리빨리 되기 네. 때문에, 근데 다음 주에 발표되는 뭐 S&P 케이슬로 주택 가격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두 달 전 거를 이제 발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주택 가격은 좀 움직이는 게 좀 늦게 느리다.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밤에 보면은 주택 가격, 그러니까 미국의 중간 주택 가격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긴 했지만 이런 판매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 약간 꺾이는 모습들이 그쵸. 좀 확인이 되고 있고, 그래서 시장에서 좀 우려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이 주택 시장이 좀 부침이, 물론 부침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 예상도 더 깊은 부침이 오면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치를 반영한 2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 데이터가 이제 이번 주에 업데이트가 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28일 날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나올 예정인데 지금 마이너스 1.6%예요. 지금 네. 저 GDP 나오죠? 네, GDP 저도 나오고 있는데 아침에 봤는데 직전에 1.5 보면은 마이너스 나오더라고요. 1.5%였고 이제 어제 그 주택 관련한 선행 지표, 그러니까 착공 건수, 허가 건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면서 일단 마이너스 1.6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까지 좀 같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방금 이제 소비자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잖아요. 소비자 관련해서 좀 보시면 제가
종종 미시건대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긴 하는데 지금 역대 최저 수준에서 소폭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좀 아주 찔끔이죠. 안 보이 잘하면 안 보이겠어요. 네, 안 보이긴 하는데 거의 네. 찔끔 이제 올라오긴 모습을 했는데 이것보다도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이 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모습들이 좀 둔화. 빠르게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네. 있다.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그쵸.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체크하실 게 미국 내 가솔린 소매 판매 가격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지난 6월 중에 거의 갤런당 $5까지 갔던 게 지금 4.5달러 미만으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빠지는 부분은 다 좀 긍정적이다. 라는 걸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결국에는 좀 시장이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좀 안정이 되고 반등의 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는 저희가 일단 유의미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일단 그런 부분들이 7월 데이터가 발표된 8월, 9월 이런 부분들에서 점진적으로 좀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좀 꺾이고 줄어드는 모습들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야 이게 제대로 된 뭐 연준의 그런 금리 인상하는 기조가 반영이 된다, 좀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런 얘기가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는 한 가을쯤 돼야지 뭔가 좀 얘기가 나올 그럴 것 수 같아요. 있겠네요. 그래서 하반기도 지금은 어닝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2분기의 기대치가 워낙 낮아져 있었던 시점이었거든요. 네. 2분기의 기대치가 워낙 좀 낮아져 있었는데 근데 실제로 어제 넷플릭스 장마금에 잘 나왔고 잘 나왔죠. 그러니까 잘 나왔다기보다는 그냥 예상을 정말 최악으로 했었고 최악을 벗어난 그래도 2분기 모습? 실제 수치, 그러니까 네. 뭐 저희가 매출이나 순증. 네, 뭐 그런 부분도 가입자 보면 수준이나.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거는 순유료 가입자가 네, 얼마나 줄어들까. 왜냐하면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당시에 200만 줄어들 걸로 예상을 했는데 97만 근데 정도. 뭐 절반 정도밖에 안 줄었으니까 그나마 선방을 했다라고 하는 그쵸. 거죠. 근데 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장마금에 방금 발표하긴 네. 했지만 그렇게 크게 썩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출 살짝 미스했어요. 매출은 미스였지만은 전체적으로 뭐 가동률이라든지 네. 또는 이제 그 전체 판매량이라든지 물론 이제 봉쇄 조치나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셧다운되는 부분들도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기대감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좀 기대감이 낮았는데 그 2분기는 그래도 점점 좀 괜찮아지는 모습들. 그래서 당장은 한 다음 주 8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그 실적 발표 기간들. 그러니까 다음 주가 특히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빅테크 다음 대거 주가 발표.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뭐 GDP 발표하죠, FOMC 있죠, 기업들 빅테크 네. 실적 발표하죠. 다음 주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7월 마지막 주 꽤 중요할 것 네. 같은데 지금 흐름을 보시면 방금 이제 잠깐 보셨던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그 이익 성장, 그러니까 올해 2분기에 대한 이익 성장률 자체가 기준치로, 그러니까 예상치로 보면 지난해 4분기, 2020년 4분기에 가장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서프라이즈를 중요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서프라이즈가 얼마만큼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EPS 추정치가 앞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 견고한 모습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느냐. 근데 최근 한 2, 3주 사이에 하반기, 3분기와 4분기에 대해서 약간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지극히 이건 정상적인 거라고 봐요. 그래야 시장이 부담이 덜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서프라이즈 비율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고 이전까지 본다라고 하면 항상 이 S&P 500 기준으로 보면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한 74%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 주말 기준으로 보면 현재 65% 정도가 되거든요. 또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업데이트가 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그렇게 지난 1분기처럼 우려스러운 수준이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시장이 이걸 버텨주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 서프라이즈 비율이 계속 둔화했었던 시점이 2018년과 19년에서 20년 넘어오는 시점에 있었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주가가 뭐 조정도 나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 S&P 500 전체 지수 EPS 같은 경우도 이렇게 추정치가 하향되는 모습이 분명히 좀 나왔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시장이 선반영했다라고 판단을 할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하락 여력이 남아 있는 걸로 판단을 할지는
다음 주에 발표되는 빅테크 실적들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주간 단위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되는 요인들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근데 일단 전자 쪽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우리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출연하실 때 살펴볼 분들이 되게 많고 28일 그 일주일 사이에도 또 여러 가지 FOMC 결과, 뭐 GDP 그렇죠. 결과 그날 새벽에 나오니까 관련해서 굉장히 뭔가 많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땐 다음 주 내내 잠을 제대로 주무실지 여부 모르겠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심층 인터뷰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 혹시 퇴근길 라이브 보셨던 분들이 계신가 봐요. 예, 어제 스타일은 전문가의 터치를 받은 거고요. 아침에는 제가 이제 부랴부랴 바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옵니다. 어제 또 우리 박세희 전무님 나오셔서 주옥 같은 저는 강의를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방송 보시면 최근 시장에서 좀 흔들리고 부침 있었던 마음을 또 투자에 대한 나의 생각을 좀 정리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월가의 소식 들어야겠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시장도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 저는 이제 다음 주에 빅테크 종목들 실적 빡빡 발표가 네. 되잖아요. 네네. 그 전에 미리 오르는 게 기분이 좋기는 합니다. 근데 기분 좋아해도 되겠죠? 4,000포인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40포인트만 오르면 네. S&P 4천 갈 것 같아요. 마음을 쓱 비워놓으시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 오늘 시장은 어저께랑 좀 판박이라고 보고 싶어요. 섹터별로 어저께 물론 11개 섹터 다 올라갔고요. 네. 오늘 7개 섹터만 올라가고 떨어진 것이 있지만 그것은 어제 나스닥이 3% 올라갔던 거에 비해서는 좀 절반 정도 줄었고요. 네. 다우는 오늘 마이너스 1개 갔었어요. 그러다가 막판에 좀 플러스 났고요. S&P 500도 어제 절반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6월 초 이후 3대 지수 모두 최고 수준 같고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이제 바닥이 지났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면 이게 바닥이 완전히 지났는지, 아니면 이게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베어마켓 랠리일 뿐인지, 그리고 다시 떨어질 수 있는지. 그래서 흔히 보면 쌍바닥 아니면 쌍봉 뭐 이런 거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생각해 보겠고요. 테슬라 오늘 선방한 것이 오늘 주요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딱 S&P 500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S&P 500이 6월 9일이 이 이후 최고가가 되겠고요. 딱 이 빨간 표시한 날 있죠. 오늘 개파락한 날 딱 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날이 6월 13일입니다. 그러면 월요일인가 뭐 화요일 그랬을 텐데요. 그날이 이제 소위 베어마켓에 진입한 날이고 2년 만에 이제 베어마켓에 들어간 날인데요. 그때 이후로 보면 오늘 최고치가 같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을 뚫어놨고, 이게 되면 이제 뭐 쌍바닥이네, 뭐 아니면 뭐 트리플 바닥이네서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역시 쌍봉이네, 뭐 아니면 세 번째 바닥 위에 천장 짓고 떨어지네 얘기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굉장히 이 그림만 보면 뭐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아직 약간 부족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지울 수는 없겠죠. 유가는 오늘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3일 동안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 유가는 소폭 하락했고요. 금값은 이제 금값이 하락한 것은 금만 갖고 계시면 약간 속상할 수 있겠지만, 금이 하락한다는 것은 금은 어찌됐건 안전자산에 대한 대표 주자거든요. 뭐 금이 갑자기 뭐 어디 사지고 사거나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이 하락한 것은 그만큼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위험 자산에 좀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금이 항상 반대되는 것을 딱 보시면 제가 말했던 것 중엔 그냥 3번 4번 주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리스키한 거에 가는 거가 금이죠. 반대되는 것들. 그래서 금값이 올라가는 게 좋을 리가 없는 거죠.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그래서 주요 종목은 아마 맵 보여드렸겠지만 맵이
오늘 대부분 다 초록색으로 다 네. 좋았잖아요. 오늘 떨어진 쪽이 아마 소재가 떨어졌을 거고요. 아마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것 중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주먼 코퍼레이션이 있습니다. 제일 큰 그 금광 회사가 되겠네요. 그것들은 3-4% 떨어지면서 그거는 52주 최저 훅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금의 어떤 반대되는 성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0년물 금리 다시 3%대 진입하면서 마감됐고요. 미국 달러는 오늘 4일 만에 소폭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를 보면 조금 꺾여야 되는데 조금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고요. 늘 말씀드린 이게 100이 뭡니까 이거 이 아래로 가야죠. 90 이하로 가야 된다. 저는 진짜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는 하여튼 1,100원 이해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지금은 달러만 갖고 계셔 좋아하실 분은 우리는 거의 없거든요. 실제로 보면 하여튼 달러가 너무 비싸다. 네. 뭐 이게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다 떠나서 달러가 이렇게 강한 것은 늘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의 마이너스입니다라는 점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도 마찬가지 다음 주에도 계속 발표되는 주요 기업들에서 계속해서 달러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쫑긋해서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 만약 다음 주에 이제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음 주에도 달러가 계속 올라가면 시장이 이렇게 회복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달러가 좀 내려가는 추세에서 는 그럼 달러를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일단 꺾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게 냉정하게 보면 달러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하건 뭐 100이 가더라도 이 정도 가더라도 여전히 이거는 위험한 수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별 기업들 가운데서 뭐 어제도 시장에서 좀 돋보이는 상승 보였던 게 뭐 넷플릭스도 그렇고 넷플릭스가 오르니까 디즈니도 같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덩달아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건 몇 가지 더 올라간 게 있는데요. 넷플릭스는 7%가 오늘 올라갔습니다. 이건 하여튼 구독자 순 가입자 수인데 오늘 마이너스 97만이 나왔지만 이번 분기에는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올라간 거가 되겠고요. 월가의 투자 의견은 최소 10곳이 오늘 투자 의견을 리뷰를 했는데요. 투자 의견을 바꾼 것은 올린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스티펠입니다. 그래서 하나 올렸고요. 240에서 250달러 포함해서 목표 주가를 올린 곳이 6곳, 내린 곳도 4곳이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월가의 시각이 여전히 냉정한 편이다. 약간 목표 주가 평균은 좀 올라갔어요. 네. 그렇지만 전체적인 시각은 약간 여전히 썰렁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물론 이제 반등을 했고 좀 추가 반등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시각 자체는 이게 이번에 분명히 100만 원 늘어났지만 이게 다시 500만, 1000만 계속 늘어나겠냐에 대해서 회의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경쟁이 심할 거고 긍정적으로 보는 쪽이나 회사 측에서는 이제 순현금 흐름을 보자 얘기합니다. 순현금이 올해 내년에서 2배, 3배까지 내년 후년까지 하면 3배까지 순현금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이미지, 투자자의 이미지는 역시 이 변수는 결국은 가입자거든요. 그래야지 지금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론 아래로 내려가는 꺾였지만 이게 얼마나 계속 회복되고 계속 추가적으로 올라갈지 그런 것들에 대한 관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바로 말씀하신 대로 디즈니 주가는 그냥 옆에 있다가 올라갔다. 근데 진짜 많이 하락했네요. 디즈니는 이거는 하루빨리 해결해야 될 것이 딱 배당을 다시 회복해줘야 돼요. 그렇죠. 멈췄죠. 배당은 워낙 이 회사는 6개월 한 번씩 배당을 주는 거로 유명한 건데 여기 팬데믹 때 멈췄죠. 광고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디즈니 콘텐츠 광고? 네네네. 그 BTS 멤버랑 뭐 박서준 씨랑 해가지고 친한 그 멤버들이 여행 가는 프로그램을 또 디즈니 오리지널 그 콘텐츠로 제작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럼 또 이제 약간 전 세계 BTS 팬들이 쫙 뭐 그럴 수 디즈니 있죠. 신규 가입.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것 접근은 이제 단기적이죠.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주식 투자자의 마인드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우영우? 네. 우영우 때문에 뭐 많이 좋아진다. 난리 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좋아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전적 크게 다 봤지만 기묘한 이야기들. 네. 기묘한 이야기도 이번에 또 레코드를 세웠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간다는 그거는 단기적. 그거는 그런 접근은 미국 주식은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솔직히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테슬라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죠. 비트가 많네요. 미스 거의 없네요. 그러니까 딱 미스하는 것은 딱 이겁니다. 매출이 부족했잖아요. 매출이 조금 모자랐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하셨겠지만 171억 달러인데 163억이 나왔어요. 이 주당이 이거면 1.81에서 2.27, 뭐 25% 상했지만 이거는 뭐 깜짝 실적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자동차는 계속 확인드렸지만. 자동차를 예를 들어 이익을 많이 못 맞췄거나 매출을 많이 못 맞췄거나 이러면 그 애널리스트는 집에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계속 다 발표가 공개돼요. 되니까. 이미 다 판매 대수 이런 거 생산 대수가 아주 완벽하게 발표되기 그쵸.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마진율인데요. 마진율인데 총 마진율이 당연히 이제 좀 줄어들었겠죠. 이 32.9%가 전분기였는데요. 이번에 27.9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작년에는 28.4였거든요. 그래서 27.9가 나왔는데 그나마 이것도 전망은 26.8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27.9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마진율인데 왜 줄었을까요? 가격 올렸잖아요. 이게 가격은 반영이 이제 딱 이런 거죠. 다음 분기인가요? 이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우유를 산다. 네. 우유 산다 그러면 우유의 지금 가격이랑 지금 사는 가격이랑 내가 지금 주문해서 사는 가격이 1대1로 매치가 되잖아요. 우유를 샀는데 우유를 뭐 2,000원짜리 사는데 6개월 후에 주세요. 이런 거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생산이랑 원가랑 가격이랑 매치가 딱딱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기간이 지금 좀 테슬라 하면 소요가 1년 기다려야 되는데요. 1년 전에 샀던 사람을 갑자기 가격을 더 올리는 거 아니잖아요.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쵸. 대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생산은 지금 판매 가격은 물론 생산 대수도 줄었죠. 월급은 똑같은데 생산 대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물론 약간 비용은 뭐 플렉서블한 비용도 있겠지만 거기서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원자재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오늘 그 얘기를 했고요. 네. 원자재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반대로 말이죠. 지금 말씀드렸나요? 아마 이런 거 관심 있는 분 계실 것 같은데요. 모델 Y 있죠. 네. 이번에 우리 세 번째로 올린 거 아세요? 가격도 올렸어요? 또 올렸죠. 네. 모델 Y의 소위 우리나라 겁니다. 그 미국에 계신 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모델 그 테슬라가 세 번째 올렸어요 이번에. 지난주 올렸을 겁니다. 모델 Y의 하얀색 깡통 있죠. 네. 깡통 한 9,400 될 거요? 지금 가격 정보 제가 네이버에서 찾아본 결과로 네. 9,664만 원에서 9,600원요? 네, 1억 473만 원. 네, 9,600이거든요. 9,600. 하얀색입니다, 이거. 네, 맞아요. 모델 Y 하얀색. 하얀색 깡통입니다. 깡통. 네. 뭐 깡통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니까 깡통이 9,500이요? 옵션이 뭐 많이 있나요, 테슬라에? 거기는 예를 들어서 빨간색 하면 가격이 훅 올라가고 아, 그래요? 가죽 뭐 색깔 훅 올라가죠. 제가 뭐 하얀색이 깡통입니다. 깡통. 주문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모델 Y의 그 대부분에 타는 사람은 듀얼 모터가 쓸 겁니다. 그 1억 한 4, 500 나오잖아요. 근데 취득세 더하니까 그냥 1억 넘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니 그래도 여전히 어찌됐건 많이 기다려서 사잖아요. 네.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데 그게 내년에 지금 인도하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원가는 좀 낮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사시는 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지금 모델 Y가 워낙 인기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중고차도 천정부지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한 그 중고차가 봐도 모델 Y거든요. 평균 중고차 시세가 7만 달러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 자체도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어찌됐건 원가에 대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시차가 있다. 그러니까 6개월, 1년 전과 지금과의 그 비용이니까 그 정도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그 주가의 영향 쭉 지켜볼 필요가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지금 실적 시즌에서 월가에서는 또 어떤 시각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오늘도 뭐 극과 극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보면 그 제 성격으로 보면 일단 다양한 시각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네. 이제 막 보시는 분들은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긍정적인 사람에 기억하시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걸 소개해드리면 부정적인 시각만 선호하시는 분 기다리실 텐데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시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무슨 대단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식 투자는 각자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믿는 바에 따라서 판단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2만 분, 3만 분 보시면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그쵸. 어떤 분들은 테슬라도 사야 된다, 어떤 사람 팔아야 된다. 그래서 의견도 테슬라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또 한번 긍정적인 분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펀드 스트레스 탐닉 오늘 다시 한번 CNBC와 지금 한 우리나라 시간을 보면 한 새벽 4시 그때 인터뷰한 걸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 피크를 쳤다는 시각입니다. 인플레이션 피크 쳤다는 시각은 아주 공통된 시각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피크를 쳤다. 이게 대표적인 얘기가 제레미 시겔 교수. 엊그저께 지난주 말에 갖고 저희가 엊그저께 미주매 지금 인터뷰 영상 또 번역본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톤 자체. 주식시장이 주택 시장, 그러니까 이남우 교수가 한때 설명드렸잖아요. 쉘터 부분이 있죠. 쉘터 가격 부분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피크를 쳤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피크를 쳤다는 얘기. 커머더티도 상당 부분 피크를 쳤다는 얘기라고 해서 다만 이분의 예외가 유가입니다. 유가는 더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있고 유가는 진짜 공급망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일반적인 수급 요인이 아니고 일반적인 어떤 경기 사이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준이 덜 공격적으로 스탠스가 변화해야만 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 같은 논리입니다. 제레미 시겔 교수가요. 지난달만 하더라도 1% 100bp를 올려다니 막 크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100bp 하면 미친 짓이다 얘기를 합니다. 제레미 시겔 교수는 75bp도 적당하다. 왜냐하면 더 100bp 하면 연준이 그냥 리세션을 가져고 등 떠미는 거다. 그런 정도까지 얘기하고 있다. 네. 피크를 쳤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덜 공격적인 스탠스를 갈 거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하반기에 주가 반등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주가가 대부분 회복할 것이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네. 빅테크 여러분 중에서 빅테크인데 빅테크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요. 그러니까 팡 이런 것들입니다. 플러스 에너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말이 나온 김에 펀드스테이 탐내는 이제 비트코인을 갖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그 뉴스 전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 IRR 통해서 계속 나온 얘기인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 테슬라가 비트코인이요. 네, 가지고 있는 거. 비트코인 75%를 팔았다고 합니다 지금요. 팔았대요. 네, 70% 팔았고 아마 그 요번 손실이 한 4억에서 5억 달러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거를 공식적으로 디테일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번에 현금이 10억 달러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75달러 75% 팔았고 그 최종 가격이 6월 말 최종 가격이 19,000달러였는데 그보다는 상당히 위에 판 거로 좀 추정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걱정 조금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서 네. 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것 같아 갖고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75% 팔았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는 줄어들었을 겁니다. 다음은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가치 투자를 좋아하시거나 책 좀 좋아하시면은 제레미 그랜섬 하면 또 다들 아는 분이거든요. 이분은 현재 베어마켓이 닷컴 버블 뉴도 아니라는 얘기하면서 이분은 검색하면 잘 나올 겁니다. 제레미 그랜섬 더 슈퍼 버블 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오늘 포춘지의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분은 지금 주가가 3,950가 있잖아요. S&P 500의 적정 가치는 3,000밖에 안 된다 얘기하고 있고요. 적정 가치 약간 개념이 다르지만 하여튼 3,000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러면 3,000을 가더라도 지지할 힘을 찾긴 쉽지 않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가장 큰 배경은 기업 이익의 급하향. 이 불가피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리세션을 가고 상당히 심각한 리세션. 다만 결론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젊은 분들 그런 분들은 걱정할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식을 모아가면 지금 오히려 지나가면 싸게 살 수 있는 모아낼 수 있는 기기이기 때문에 어떤 복리 효과로 여전히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문제할 게 없지만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 3,000은 기본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슈퍼버블이고 특히 고밸류로 나가는 것 있죠. 네. 1번 종목이 아니라 2번, 3번, 4번.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 쇼피파이나 메르카도 리브레 이런 것들이 2번 종목이거든요. 이익은 나지만 밸류에이션 높은 것들. 그런 건 절대 그 가격이 유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분 시각은.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선택은 시청자분들 잘 판단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뇌피셜 뿐이고 이런 다양한 시각이 있고 그게 바로 미국 주식의 차이다. 우리나라랑.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을 바라보는 월가의 시각까지 또 양쪽의 의견을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경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목요일은 가장 좀 피로감이 큰 요일입니다. 근데 또 내일은 금요일이고요. 또 미국 시장이 빠진 게 아니라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어제 좀 미국 대비해서 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더 오르는 시장을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어김없이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